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의 이현자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네요. 일요일 아침인데, 네, 어쨌든 좀 마음을 내가지고 조금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남자분들의 그 궁금증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뭐 경비,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비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경비를 이게 좋고 이렇게 따지기가 일반적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딱 이 물건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시스템이나 또 이제 그 각자 그 회사가 이제 뭐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다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특정 업체를 겨냥해서 이 회사는 비싸다, 이 회사는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똑같죠. 이제 여성을 소개해서 그 여성하고 이제 결혼 서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의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진행을 하는 게 이제 국제결혼 업체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업체와 현지에 있는 이제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에이전시들,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제일 뭐 비싼 부분은 한국에 있는 업체가 가장 비싸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또 한국에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여성을 뭐 모집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들은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냥 신랑들 모집해서 그 신랑들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에이전시들이나 또 뭐 현지 마담들, 또 아니면 뭐 좀 큰 회사들은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직원들이나 이런 데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수익이라는 게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또 현지에 뭐 기숙사나 직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에 있는 업체가 현지에 있는 기숙사, 그 다음에 뭐 통역, 직원들, 기사들 이렇게 다 관리하는 회사는 제가 생각해서는 100개 중에 1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어떤 의미라면 협력업체죠. 이제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한국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쉽게 말하면 뭐 손님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거를 뭐 보증비를 지출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올 때마다 뭐 그 통역 또 기사 이렇게 자기들이 빌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가장 비싼 거죠. 아마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로 뭐 따지자면 한국에 있는 업체 중에서 뭐 1200이다, 1400이다, 1800이다, 2000이다, 250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뭐 1500이라고 해서 1500이 다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서 뭐 또 요즘은 이제 뭐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신부집에서 결혼 올리는 비용은 별도, 뭐 그 다음에 교육비, 기숙사비 별도, 또 신부 방문해서 뭐 쓰는 이런 건 별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고. 그러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업체가 100이라고 하면 제일 비싸죠. 그러면 현지에 있는 업체는 어떠냐? 이게 현지에 있는 업체, 즉 에이전시라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업체가 100이라면 70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거기서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도 아주 비싸게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뭐라 할 건 없고요.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도 이제 보면 그 구조라는 게 마담들의 이제 하는 일까지 다 하는 에이전시가 있고, 보통은 보면 이제 에이전시들 따로, 마담들 따로,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숙사나 이런 신부들에 대한 관리를 뭐 한국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은 또 다른 회사에 위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도 뭐 자기가 70을 받으면 또 그것이 또 수익을 나눠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왜 현지 에이전시가 이제 좀 약간 복마전이냐 하면 이런 거죠.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신랑들한테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거지만,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들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이제 일정 부분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그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이제 신부들이나 또 이제 그 중간에 또 이제 마담들한테 주는 비용을 또 덜 주거나 또 안 줍니다. 예, 그러면 또 그 마담들은 그 비용을 뭐 비용 안 받고 어떤 놈이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비용을 그럼 또 이제 맹신부들에게 이제 또 저기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경우로, 그런 제가 봐서는 최악의 경우는 그런 회사하고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 있는 업체나 뭐 신랑들이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싼 거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현지 에이전시는 싸게 받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엔 저희들이 싸게 받을 때는 한 3,400불, 3,500불까지도 받았었어요. 그럼 그게 땡이냐? 그렇지 않죠. 그 돈 받아가지고는 되질 않으니까, 그 돈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한 번에 뭐 한 5명, 10명씩, 뭐 또 3명씩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하나, 2명이 하나, 3명이 하나, 에이전시가 쓸어야 되는 이제 고정비라는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회사들 또 있겠죠. 뭐 저도 이제 그 마담들하고 일하는 일이 뭐 저도 한 10년간 없었으니까 뭐 있다 없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보다는 현지 에이전시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신랑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싼 거는 마담들하고 직거래 하시면 제일 삽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나누는 게,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가 100이고 현지 에이전시가 70이면 마담들하고 직거래 하면 한 50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마담들하고 직거래를 하려면 그만큼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현지 마담들에게 이제 직거래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를 자기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괜찮다 이러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왜 한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냐, 신랑들 입장에서는. 신랑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뭐 그런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가 제일 접근하기가 좋겠죠, 이제 신랑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뭐 정식 등록 업체고, 정식 등록 업체에서 이런저런 뭐 뭘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현지 직거래가 제일 좋죠. 물건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그 가격도 제일 저렴하죠. 근데 그게 이제 몇 단계의 뭐 도매상이다, 유통 단계를 거치면 비싸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 있는 업체가 돈을 많이 받는다 어쩐다 이런 걸로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의 능력이시고. 근데 이건 아셔야 될 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처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이게 한국 이제 그 국제결혼업이 허가제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등록증 없으신 분부터
많았고요. 그 당시에 업체만 한 5천여 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커플 매니저나 이제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도 이제 소개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거의 한 10,000여 곳이 이제 이 국제 결혼을 종사한다고 보셨으면 돼요. 그게 2007년도였나요? 2008년도? 지금 이제 기억도 오락가락하지만, 그때 이제 하도 사고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등록업체로 바꾸고, 그 등록 조건을 이제 했었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1억이라는 이제 그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또 보증보험도 5천만 원 이상인가 그걸 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천 곳이 이제 업체들이 했을 때의 신랑들의 숫자나, 또 그리고 지금 아마 등록업체가 아마 한 300여 곳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판단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 250개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다시 그걸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한 350여 곳 생각을 해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신랑들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지금 10곳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이 예전에보다 한 10배 이상씩은 해야 되잖아요. 나눠 먹는 거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의 잘못이 큰 거죠. 그 신랑들한테 그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뢰를 못 얻은 것도 있고,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일조한 부분들이 한국에 있는 업체나 베트남의 에이전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그런 걸 느껴왔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되겠다고 해서 갈아탄 거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업체 장점들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게 환불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냐면, 자 보세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신부가 문제가 있었어. 또 결혼을 했어. 그러고 나면 그 업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환불을 한다고요? 환불을 한다고 해서 그 신랑이 피해가 회복이 됩니까? 자,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신랑들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제 결혼을 못해요. 결혼해야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여성분을 초대가 안 돼요.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임신해서 그런 걸로 비자를 받으면 들어오면 됩니다. 이러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여기서 임신을 하고 이런 걸, 오케이, 그럼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을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정상적으로 유학비자나 취업비자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여성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하지만 1년에 한 건도 제대로 소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 여자하고 생각하기가 똑같거든요. 그냥 나이만 좀 어릴 뿐이에요. 그럼 그 여자도 좋은 남자 만나고 싶지. 그건 당연한 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게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혼을 하고, 또 이혼 그 비용 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한 200 지원하고, 그럼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그거 200을 지원을 하고 그냥 자기한테 업체 받은 비용을 다 그냥 저는 현찰로 환불해준다?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찾으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조건들을 겁니다. 신부의 기책사유가 확실할 때, 그 신부의 기책사유, 신랑의 신부의 기책사유가 확실하다는 거를 누가 증명해요? 업체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랑이 증명하거나 또 아니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100% 여자분의 기책사유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뭐 혼인무효를 해가지고 여자가 도망갔으니까 혼인무효를 해서 재결혼을 빨리 추진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개뻥입니다. 혼인무효 받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100건 해야 혼인무효 서너 건 나옵니다. 그것도 뭐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요, 혼인이 무효라는 거는 내가 유부녀인 걸 속이고 결혼을 했더라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혼인무효 받으시는 분들 천지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혼인무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혼인무효를 이때까지 하면서 한 3건 정도 받아봤습니다. 제가 한 2,000건 이상을 성혼을 했는데도 한 3건밖에 무효가 안 나와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혼인무효를 받으려면 또 그 신부가 자필로 진술서도 써야 되고, 또 예전에는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또 최근에는 제가 뭐 진행을 해보니까 그 신부가 썼는 게 뭐 한국어로 쓰지만 또 뭐 또 베트남어로 쓰고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 재판부에서 이걸 신부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그 신부가 직접 작성하는 걸 또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탈법과 편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뭐 중간에 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신랑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또 비자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요, 비자 서류에 초청장만 안 쓰면 5년 그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초청장을 쓰게 되면 5년 동안 다른 여성분을 초청을 못 합니다. 하게 돼도 굉장히 어렵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에서 여성분이 임신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 뭐 몸이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어떤 뭐 인도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비자 받으시는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상적인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작 그래봐야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걸어서 그 이제 보증보험이 5천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판을 걸어서 이제 그 법원에서 구상권 판결을 받아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뭐 보증보험이 있어야겠죠. 보증보험에서 먼저 돈을 받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보증보험에서 그 회사에다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지만 신랑들이요, 법원에서 모르시는 게, 신랑분들은 자기들은 다 뭐 얘기하면 잘못이 없고 자기들은 다 뭐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막상 법원으로 가면요 20%도 그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판결이. 그래서 그게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에 사무실이 있고 자기가 베트남의 일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라면 제일 좋죠. 그런 업체는 당연히 비싸게 냅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내가 아니고 내가 그냥 한국에만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의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고작 해야 이제 무슨 일 생기면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에이전시한테, 현지 에이전시들하고도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에 있는 업체가 뭐 신부가 뭐 도망을 가거나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몇 개월 안에 이제 뭐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이제 재진행을 해준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몇 개월 안에가 안 되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5년 동안 초청이 안 되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일본은 한국의 업체도 있고 베트남에서 기숙사, 아가씨 관리 모든 걸 이런 거를 다 하는 업체가 최고로 좋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한국에도 일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베트남에도 일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주로 보면 한국에 있는 업체 사장님 따로 있고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 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는데,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사무실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사무실이 없으면 당신은 불법 아니냐. 죄송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이 모든 일은 다 불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그 국제결혼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실이 있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나가 있는 베트남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불법인 거. 아마 요즘은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신랑들이 거의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단체 맞선이나 뭐 이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베트남에 계시는 에이전시 중에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한국의 에이전시, 뭐 한국의 업체들이 상관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요. 베트남에 일하는 에이전시가요, 아가씨나 아가씨 집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공안에 신고하면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쉽게 말해서. 추방됩니다. 예. 벌금도 물고 추방도 냅니다. 저도 예전에 건터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대부분 뻔히 알고 있지만 모르고 저하고 넘어가는데 신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안 가고 이제 저하고 이런 관리드가 이제 한 2달 동안을 이제 경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은 부르면 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부들의 전화번호도 제가 그 당시에 연락되는 신부들 전화번호를, 왜냐면 이거 짤로라는 게 있으니까 한 30몇 곳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묻는 거는 혹시 네가 여기 있을 때 뭐 신체적으로나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를 따져 물어요. 우리는 신부들한테 돈 안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다 제출했고 이래서 그냥 넘어간 거지. 혹시나 지금 뭐 자기가 현지에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뭐 좀 신랑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받는 돈이 부족하다 이렇다고 해서 못 모르고 베트남 신부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돈 뜯다가는 작살나십니다.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와 거래하는 게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십니다. 물론 베트남의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한국에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런 등록증이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큰 단점이죠. 하지만 그걸 한국에 있는 업체라고 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와 그거를 계약서를 쓰고 얘기를 할 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 만약에 신부가 한국에 왔는데 그게 뭐 단순히 기책 사유로 이거는요 진짜 얘기하기 막 그렇지만 그걸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한 달 이내에 도망가면 3개월 이내에 도망가면 이거는 신부한테 문제가 있느냐? 이것도 어떻게 아세요? 그 한 달이 아니라 그 며칠 사이에도 신랑 신부가 싸워가지고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숱하게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 제가 그 결혼시킨 분 중에 4일 만에 집을 나가신 신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 신랑분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왜냐면 그 신부가 우리 회사에 나가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장문에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래서 이게 딱 부러지게 어떤 신부의 기책사유다, 또 아니면 이게 한 달 이내 나가면, 일주일 이내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입국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 단 그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죠. 뭐냐 하면 저희들은 베트남에서 신랑 신부가 파혼을 하거나 또 그리고 매칭이 깨지거나 또 매칭이 깨지는 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는 신랑들의 단순 변심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변심 사유가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부 잘못이 아니에요. 신랑들도 인정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깨져도 저희들은 회사에다가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냥 재추진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혼인신고를 하시고 이러신 다음에 이제 파혼이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건 있었죠. 그런 분들은 회사에 위약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신부가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하거든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는 100에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베트남을 못 들어오거나 또 아니면 본인이 뭐 약간 외국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저는. 왜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서 베트남에 이제 그 서류를 받아가 베트남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여자가 뭐 다른 남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의 태도가 이상하다거나 이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우물물에 이제 가서 물 먹고는 그 우물에 침 뱉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그걸 다만 열에 한두 건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 혼인신고.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할 때 그 이제 베트남 대사관에 이제 혼인요건 인증서 받는 비용, 그게 또 한 150만 원 이상 드니까요. 그 비용을 이제 안 들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결혼식 이후에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자 이게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방법들을 쓰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이후에 회사에서 볼 때 이 여자가 문제가 있어요. 또 그리고 남자가 뭐 카톡을 연락하고 이랬는데 안 하고 그리고 밤에 뭐 외출하고 뭐 집에 간다고 갔는데 집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내가 결혼식까지 다 시켜줬어요. 근데 이거를 신랑분한테 뭐 환불을 내줘야 되고 뭐 어떤 이제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걸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신랑이 회사에다가 주는 위약금도 없고 회사가 신랑한테 주는 돈도 없어요. 그냥 재추진을 해주는 겁니다. 재추진은 100% 됩니다. 지금도 한 두 분 남아있나? 두 분이 정확하게 지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왜 제가 두 분, 세 분 이렇게, 왜냐면 중간에 또 이제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뭐, 또 이제 그분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여자의 잘못이 확실하다 이러면 그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분이 간단하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갑자기 얘가 마음에 안 든다. 또 그리고 결혼식하고 와보니까 그 다음 결혼식 전과 이유가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나는 얘가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막 늘려달라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핑계를.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남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저는 하거든요. 제가 또 결혼시킨 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데, 하면 돈을 달라, 어째 달라, 이러면 주로 그런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가 회사에다가는 얘기하지 말고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것까지 다 얘기해라. 왜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회사보다 좋은 게 그런 점이 좋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다쳤다 어쨌다 이러면 당연히 장인어른이 다치고 집에 문제가 있으면 장례식이 발생하고 이러면 한국에 있는 신랑이 그래도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나몰라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진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오케이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한국에 가서도. 한국에 가서 계셔보십시오. 한국에 신랑 신분들 있으면요 베트남에서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어쨌다 그러니까 돈 좀 보내달라. 그게 처음에야 10만원 20만원이겠지만 요즘은 10만원 20만원 되죠. 그럼 최소한 한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건이 되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2건 3건 이렇게 되면 그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냥 신부들한테도 그러지만 신랑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신랑분들 10명이면 5명은 그 얘기 안 합니다. 회사에다가. 뭘 그렇게 회사에다가 비밀이 많은지, 제가 제가 결혼시킨 신랑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꼭 해드리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 괜찮아요. 농촌에서 농사 지으시고 꽤 큰 농사를 지으셔요. 근데 여성분하고 이제 카톡 교제를 하고 어쩌고 이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나 이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아니 이제 왜냐면 이제 중간에 그런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하니까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중간에 이제 신부가 이리저리 해서 계좌를 보내가지고 좀 송금을 해달라 어째달라 이랬지만 그냥 그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해줬대요. 그거를 해줬는데 그 이제 계좌도 또 가끔 가다 가면 신부들이 한국에 이제 나가 있으면 그 신부들하고 기숙사에 있는 신부들하고 또 이제 겹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신부들에 있는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돈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 신부가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돈을 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도 많이 뭐라고 혼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거는 수백만 원을 이제 요구를 했고 줬어요. 신랑이.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이제 뻥을 쳐서 이제 그래 됐는데 근데 그 신부가 그 돈으로 가지고 한 게 진짜 대박입니다. 그 신부가 그걸 한 게 뭐냐, 그걸로 가슴 축소 수술을 했어요. 그 신부가 제가 기숙사에서 신부 가슴이 어떤지 그걸 보는 건 아니지만 타 신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좀 컸대요. 베트남에 크면 좋은 건 하여튼 그게 좀 그래가지고 그걸 축소 수술을 했는데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기숙사에 내보냈어요. 그 이제 남자분이 그만하시겠다 그러니까 내보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회사하고는 연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 남자분도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제 이것도 혹시 회사에서 중간에 장난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끊은 거죠. 저는 참 신랑분한테 이제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숫자도 많고 또 제가 자꾸 연락해서 결혼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도 있지만 그냥 연락이 오면 대답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무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걸 남기는 이유들도 그런 거예요. 똑같이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와 한국에 있는 업체와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당연히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가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 비쌀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당신은 예전에는 비싸게 받았잖냐. 비싸게 받은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거의 똑같이 받았죠. 똑같이 받았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마담들하고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신부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꽤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받았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한테 하시는 분이 비싸게 줬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돈을 돌려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분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카톡으로 먼저 교제하고 신부들 프로필을 보내드리고 그 신부들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교제하고 여기 와서 그 모든 비용들을 본인이 직접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식당하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금을 신랑하고 신부하고 직접 가서 그 금가게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가짜금이다 어쩌다 이제 한번 소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죠. 이제 웨딩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에 보형물로 해서 금박을 입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주 뭐 왜냐하면 이제 신랑분들도 금은빵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만 아니 이 정도로 하려고 하면 금값이 그 당시에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그만 돈에 한 30만원, 4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럴 때도 한 200만원 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풀렸지만 그 당시에도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당신이 검은빵에 하고 짜고 신랑을 거기 데려가고 거기에서 뒤로 이제 커미션을 받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그 커미션이 영수증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신부가 그 가게 그 신부나 신부 가족이 그 가게에 가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커미션까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금방 이제 정리가 됐지만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봤죠. 왜냐하면 뭐 제 경쟁자도 생겼고 또 한국에 있는 업체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는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한국에 있는 보통 평균 업체 7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1200이면 한 7, 800 되겠죠. 그 정도 받는 겁니다. 그 정도 받고 계시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은 항상 말하는 게 뭐 신부 용돈이든 또 신부 집에 뭐 그 주는 뭐 결혼식 비용이든 직접 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직접 주셔도 돼요. 뭐 그걸 갖다가 회사를 통해서 주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신부들한테 직접 주기가 곤란하고 또 그리고 그걸 잘 모르고 바쁘고 이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주는 걸 수 있지만 그것도 회사에서는 그 돈을 주고 나서 은행에 송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관하고 있고 또 다 신랑들이나 신부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로 장난치신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엔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거의 10년을 에이전시를 봤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들은 듣도 보도 못한 추가 비용을 신랑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은 오죠. 신랑이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추가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럼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저도 어리니까. 근데 제가 묻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한국에 있는 업체가 그럽니다. 그 신랑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에 보통 한 1200, 1400 정도 받았거든요. 1200, 1400이었는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다른 업체하고 비교를 하면서 1000만 원에 해줬다. 그래서 한 200만 원을 어디서든 이제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사람 심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신랑분들은 싸게 하고 싶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앞에서 깎아줬으면 뒤로서도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자 말이 나왔는 김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 에이전시 하면서 보통 한 3,500불에서 4,000불을 업체에서 받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진행한 거죠. 그러면 아세요? 그 4,000불, 한국 업체에서 다 4,000불을 저한테 주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는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냐? 4,000불 중에 2,500불, 3,000불만 저한테 줍니다. 나머지 비용 1,000불이나 1,500불은 여기 베트남에서 신부한테 알아서 챙겨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알아서 챙겨갑니까? 그럼 신랑이나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식 때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지참금이라는 명목이에요. 지참금이라는 명목으로 봉투에 200만원, 2,000불 이렇게 담아서 줍니다. 그럼 거기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도
그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도 비밀은 없다고. 신부들이 이제 봉투를 채서 이제 그걸 봉하고 주라고 하고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정보가 남으니까요. 사진을 찍고 이제 나중에 저도 그걸 안 받아요. 저는 이제 마담들이 받아서 챙겨오죠. 그럼 이제 그걸로 마담들한테 줄 이제 비용도를 저도 이제 그걸 파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부나 신부한테 에이전시가 돈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받고 그냥 마담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죠, 시스템을.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가시면 신랑분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뭐 베트남을 2번, 3번, 4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한 번만 들어오고 신부는 2달 있으면 나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4,000원 안에 교육비, 기숙사비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2달이면 신부가 나가는데 뭐 그중에 서류하러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그 신부가 그 마담이 뭐 운영하는 그 기숙사나 이런 데 있는 시기는 다 따져봐야 한 달이 안 돼요. 한 달 안 되죠. 중간에 계속 서류하러 다녀야 되고 뭐 또 내려가서 서류를 뭐 금방 띄워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 뭐 일주일씩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따로 책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뭐 7개월, 8개월 걸리고 신부가 실제로 기숙사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한국 시험이 이제 합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신부가 8개월 정도 이제 입국 기간이 걸린다 이러면 한 최소 6달 내지 7달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비자 내고 뭐 비자 나오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이제 내려가 있는 걸로 보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주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 게 주가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하고 교육하는 비용이 별도로 받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뭐 1,400만원, 1,500만원 받아도요. 나중에 교육 기숙사비는 여기 있는 뭐 베트남에 있는 그 이제 한테 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뭐 현지의 사장이라 그러든 아니면 뭐 관리자라 그러든 또 아니면 자기 직원이라고 그러든 뭐 그거는 뭐 아니면 또 어떤 회사는 그건 별도에서 그걸 또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얼마 정도 또 카트하고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른 거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뭐 보고 또 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신랑들이 대충 압니다. 이게 베트남에 한국에 있는 업체가 뭐 그 대부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베트남에 가면 자기가 뭐 기숙사도 있고 자기 이제 뭐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베트남 또 직원 들어오면 사장님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며칠 있으면 감을 채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걸 압니다. 근데 이제 뭐 돈 줬고 뭐 다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계약서 쓸 때 계약금 벌써 한 30%에서 50% 주잖아요. 그럼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이제 결혼식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또 바로 주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뭐 이틀, 3일 만에 다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리 되는 거죠. 그때 되면 뭐 보통 신랑들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난 신랑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부하고 뭐 카톡을 하고 이래서 이상하다 뭐 신부가 이렇다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도 업체에서는 그냥 한국에 오면 괜찮습니다. 뭐 베트남 여성들 뭐 맨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핸드폰을 끼고 사는데 카톡이 3시간, 4시간 동안 연락, 뭐 그게 한 10년 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지금은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될 일이 없어요. 예전에 뭐 한 10년, 15년 전에야 저도 여기 지금 호치민에 있지만은 뭐 정전이 일주일이면은 2, 3일이 정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전될 동 말동입니다. 물론 시골은 가면 좀 더 빈도가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걔들이 정전된다고 해서 그걸 뭐 안 하거든요. 요즘은 또 와이파이 뭐 집집마다 거의 시골에도 와이파이 다 있고 집에 와이파이 없으면 뭐 데이터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하면 또 잠깐 카페에 가면 와이파이고 공짜 와이파이가 천지인데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한국에 있는 업체는요, 베트남에 뭐 신부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거든요. 연락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그렇게 뭐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신부들이 신랑 그것도 잘 안 보는데 뭐 회사를 봅니까? 그러면 이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로 신부들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또 마담들이나 그것만 또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 이제 베트남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수라는 게요, 내가 한 명을 보내면 이 한 명이 방 하나를 쓰면 많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방 하나에 10명, 20명이 있으면 어떤 분 저번에 뭐 북쪽에 있는 베트남, 북쪽에 있는 그 업체인데 그 업체는 기숙사비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뭐 한 달에 30만 원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회사보다는 저렴했으니까요. 그래요? 뭐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기숙사 그 사진 하나 찍어서 신부분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사진이 왔어요. 기숙사가 이런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방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네모반 있잖아요. 양쪽으로 해가 쫙 그냥 마루대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에 한 30명, 40명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아무리 지금 호치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치민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근데요 기숙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모든 걸 이제 컨트롤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시면은 그 기숙사에 들어가는 이제 유지나 이제 관리하는 비용이요. 베트건터나 시골하고 호치민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주 정상적인 이제 그걸 얘기해요. 더 싸게 들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방 하나에 한 20명, 30명 있으면 싸게 할 수 있죠. 근데 호치민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직접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걸 꾸며야 되겠죠. 그런 집은 없어요. 보통 이제 호치민에서 기숙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시면 방 하나에 최고로 많이 있으면 한 6명에서 8명까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보통 이제 그런데 몇십 분들은 이제 그 2층 침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침대가 2층 침대를 쓰면 뭐 4개만 들어가도 뭐 적으면 4명, 많으면 둘이 좀 크게 만들면 8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각 회사에서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알거든요. 저희들한테도 가끔 연락이 와서 사장님 뭐 신부들 좀,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도 뭐 우리가 10명을 관리하나 20명을 관리하나 뭐 집세 주는 거를 뭐 임명당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제 그분도 남는 거고, 또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한 명이 하나 뭐 4명이 먹거나 그 차이라는 게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잖아요. 뭐 그냥 기본적인 이제 뭐 소스나 이런 건 있어야 되고 뭐 살 좀 더 하면 되고 반찬 몇 가지 더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하고 거래하는 이제 에이전시들의 문제가 뭐냐? 그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기가 그 기숙사를 뭐 방문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저도 이제 기숙사에 가지 않습니다. 기숙사에는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코에 걸막 코골이고 귀에 걸막 귀걸입니다. 이게 뭐 또 이상한 소문들이 얘기를 해요. 그냥 카더라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냥 신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도 업체를 하시는 분이고 또 그 업체에 그 신랑을 몰아주면서 거기에다가 소개비를 받아요. 커미션을 받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그 이름을 대고 뭐 얘기를 하면 100만원, 150만원 할인을 해드립니다. 뭐 어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만큼 보내서 그 사람이 100에서 150을 줄 때는 이쪽에서 그만한 신랑을 보내주면 그만한 반대급부가 나가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100이나 150이 그 사람한테만 할인해 주는 가격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세일가라고 세일가 붙여요. 예? 근데 뭐 이렇게 같은 택이 붙어서 가끔 보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차라리 자기가 전에 팔던 가격보다 높여 올려가지고 거기서 세일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제가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믿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건 좀 그래요. 아니, 내가 장사를, 저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의 80% 이상은 업체분이세요. 네. 나머지 한 20%는 저한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아니면 결혼을 했다는 사람을 아는데 그분한테 들었던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마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전에는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잘 나갔으니까 이제 비싸게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비싸게 받은 거 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얘기잖아요, 저는. 아니, 내가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신랑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또 그렇게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바보입니까?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업체 비용, 개인 비용, 결혼 비용이 따로 있다. 근데 업체 비용만 제가 말씀드린다. 왜냐? 개인 비용은 당신이 뭐 여기 와서 5성급 호텔에 있는지, 뭐 며칠을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지, 택시를 타고 가는지, 뭐 올 때 비즈니스를 뭐 끊어올 건지, 한 번을 올 건지, 세 번을 올 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본인이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회사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또 뭐 저희 회사에다가 어떤 신랑분들은 그렇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 모르니까 신부하고 어디 가야 되고 이러니 잘 모르니까 그걸 좀 짜주시고 호텔도 예약을 좀 해주시고 이러면 그거 해드리고 그냥 그 실비 받는 거예요. 또 신랑분들 중에서는 그러시죠. 뭐 아니 왜 그걸 신부가 짜면 되지? 짤 수 있는 신부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요. 내가 저기 뭐 목포나 저기 뭐 강원도나 또 아니면 저기 뭐 영덕이나 이렇게 뭐 시골에 사는데 제가 서울에 뭐가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을 그걸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호텔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쉽지 않은 일을 도와드리는 거고 그 비용을 신랑들이 실비로 지불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중간에서 뭐 삥땅 치거나 뭐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호텔 그걸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신랑들도 요즘에 그 호텔 검색하면 그 돈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냥 오픈된 비용에 그 비용을 받은 거고 그 비용이 옛날에 좀 과했다. 뭐 신랑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가 뭐 차를 사도 뭐 벤츠도 있는 거고 뭐 중국 차도 있는 건데 그 굴러간다고 똑같이 운전하는 굴러간다고 차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지금은 어떤 분들은 자꾸 왜 돈 얘기를 확실하게 안 하냐고 그러는데 돈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걸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라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있는 어떤 업체보다 저희들이 가격 경쟁이 만약에 똑같은 시스템인데 저보다 싸게 받는다 이러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칠게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100을 받는다면 저는 70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싸게 하시겠다 이러면 뭐 한 50 정도 하시는 업체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시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불법 무등록 업체다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법이 없어요, 베트남에. 없는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뭐 국민신문공인가 뭐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셔가지고 그 담당 이제 행사분이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고에 올라왔는데 왜 당신은 사무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일을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26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영업을 하지 않고 한국에 사무실이 필요가 없다. 근데 한국에 사무실이 없어도 그러면 이거 등록을 내주느냐? 아니는 거 제가 뻔히 알고 묻죠. 한국에 사무실이 없어도 되냐? 예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한 3년 정도 한국에 사무실을 내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도 제가 사무실을 직접 비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업무 관계를 맺으신 분한테 제가 월급을 드리고 그걸 해봤는데 왜 그걸 제가 안 하느냐?
죄송한 얘기지만요, 3년 동안 단 한 명도 그 사무실을 통해서 저한테 온 분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 지금 있는 업체들도 그럴 겁니다. 뭐 사무실에 누가 찾아와서 상담하고 이러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저도 뭐 저하고 일을 해보고 싶다 하고 처음에 일하시는 분한테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무실 얻지 마시고 그냥 뭐라 그러죠? 공유 오피스 그거 이용하라고 그러십니다. 아니 사무실에 나가서 하루 종일 뭐 해요? 할 일도 없는데 뭐 이게 뭐 하루 종일 상담이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차라리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바깥에 영업하러 나가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게 훨씬 더 하고 요즘 다 온라인으로 일하잖아요. 그냥 상담도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문자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뭐 한국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은 거는 이제 뭐 계약서 쓸 때 뭐 사무실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상 통화할 때 사무실로 오라 그러면 좋겠죠. 그거 하나는 좋겠죠. 그거 말고는 제가 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안 나간다. 한국에 안 나가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뭐 하나 때문에 내가 한국에다가 사무실이 필요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나가서 뭐 등록증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1억이라는 돈을 넣고 뭐 1억이라는 돈이야 넣어도 그건 바로 뺏어 쓰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자, 그냥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제가 어디 허가증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영업을 합니까?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에 있는 에이전시들이 카페나 밴드나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분들 카페 저도 알거든요.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버젓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걸어놨어요. 그 사진도 뭐 올려놓고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 전화번호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 사업자가 폐업했는 사업자가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조금 양심적이다 이러면 그걸 이제 건당 계약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올려놓고 뭐 건당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 뭐 50만원 드릴게요. 하면 되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조차도 뭐 저한테 뭐 불법 뭐가 업체니 등록 업체가 아니라 그걸로 공격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하도 그러셔가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저는 한국에 사무실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무실이 없는데 등록증이 어디 있어요? 등록증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영업을 하잖아요. 대신에 그래서 싸요. 그래서 싸다고요. 제가 한국에 사무실이 있고 또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러면 제가 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싸게 받겠죠. 그거는 결정하시는 신랑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제가 결혼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결혼시키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불안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래서 돈을 다 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진행되는 곳곳마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지 않냐. 그리고 내가 그 계약서대로 안 하면 요즘 신부들요 영악합니다. 그냥 신랑분들이 야 내 돈 주기 싫으니까 뭐 그냥 회사 나와가지고 내하고 하자 이렇게 하면 하는 신부들은 잘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신랑이 진짜 뭐 그런 사람인지 이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몇 달 사귀고 또 그리고 신랑들이 베트남에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하면 신부들도 신랑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신부들한테 이제 만약에 저하고 이제 왔다 갔다 문자를 캡처해서 신부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신부가 저나 뭐 관리하는 그 관리팀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사장님 이렇게 하시냐. 우리 신부들이 그걸 압니다. 예전에 제가 비싸게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걸 신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신랑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알아요. 보통 신랑들요 한국에 신부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자기가 얼마 들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보냈는데 뭐 네가 그 돈을 다 받았냐.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자기가 신부집에 뭐 돈을 뭐 1억 5천만 동 얼마를 줬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실제로 다 네가 썼냐, 혹시 그걸 또 나 없을 때 회사나 이런 데서 누가 뺏어가지 않았냐,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신랑 신부들이. 만약에 신부들한테 그런 부당한 게 있었으면 신부들이나 신부들 친척이나 뭐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다시 뭐 두 번 다시 안 오죠.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똑같아요, 한국에. 제가 신랑들이 만약에 제가 뭐 얼마를 받겠다고 계약서에 자세하게 쓰거든요, 저는. 계약서에. 어떤 분은 뭐 이런 것까지 쓰냐고 그러지만 자세하게 씁니다. 우리가 직접 안 받더라도 신랑이 신부한테 아, 내가 요 정도 뭐 한국 돈이면 한국동, 베트남은 베트남동, 뭐 한 1억 동 정도, 1억 2천만 동, 1억 5천만 동 정도 결혼식 비용으로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신랑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우리한테는 아이 뭐 신부한테 잘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돈 주려고 그러면 뭐 아까운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그걸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신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신랑이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 내가 왜냐 그런 게 있어야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야 나중에 신랑 신부가 그걸로 인해서 그 한국의 남자 여자도 그 이제 결혼식 앞두고 나면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예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얘기가 이게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비용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적게 받는 겁니다. 더 적게. 왜냐하면 그 신부 입장으로서는 한국에 나가서 앞으로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살지 이게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니까 결혼을 하는 거지. 꼴랑 그 돈, 아니, 어쨌든 간에 돈천도 잘 안 주시지만은 뭐 700, 800이지만 7, 800을 주시고 자기보다 20살, 25살 어린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비용이라는 게, 신부집에 주는 비용이라는 게, 만약에 그거를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때 그것도 아마 이제 한 8, 9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일조를 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면 결혼식, 약혼식이라는 걸 분리하지 않았어요. 뭐 저는 그것도 지금 뭐 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만, 그러면 그냥 베트남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약혼식 겸 이제 한 10몇 명, 20명 모아놔놓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 신부가 들어가요. 그때 하는 게 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걸 하더라도 신부집에서 뭐 전통 결혼식이니 결혼식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힘드니까 이제 그건 약혼식. 이제 한 10명이나 이제 20명 이제 모여서 하는 건 약혼식. 그거 이제 뒤에 가는 결혼식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약혼식하고 왜 첫날 밤을 보내요? 약혼식하고 첫날 밤 가서 호텔에서 자야 되잖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도 아마 이제 전통 결혼식 그건 다 할 거예요. 뭐 전통 결혼식 하는 거는 업체에 보통 보면 이제 계약서 그런 얘기 있겠죠. 그건 신랑 신부 두 분이서 알아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회사는 뭐 전통 결혼식 비용을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뭐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기 결혼시킨 분도 계시지만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결혼식 올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신부집에 들어오는 축의금 중간에서 이제 그걸 쓰게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와가지고 이제 신부들이 그럼 그렇게라도 오는 신부들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부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돈을 갚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요일 아침, 이젠 좀 덥네요. 이제 아침에 쌀쌀해서 입었더니.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업체가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그 어떤 업체든, 어떤 업체는 100이 아니라 15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업체들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뭐 이러한 주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저 같은 시스템을 쓰죠. 저 같은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비싸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업체에 비하면 저는 7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많이 비싼 업체로 보신다면 5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에 가장 최근에 많이 받는 업체는 3천만 원 이상도 받아요.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보통 그런 업체들이 1,800에서 2,500 정도를 받습니다. 이제 뭐 그런 업체 중에 이제 뭐 베트남의 뭐 에이전시하고 거래하는 업체도 있고, 또 아니면 베트남에서 자기 이제 뭐 부인이나 뭐 이제 자기는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부인인지 아닌지 제가 뭐 그걸 띄워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본인은 이제 베트남말 하나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또 보면 이제 뭐 베트남에 저처럼 이제 오래 사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북부 쪽에 제일 이제 크고 이제 잘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분도 실제로 저보다 비쌉니다, 지금. 그분도 저보다 비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고, 저보다 더 싸게 하시려면 저기 가시면 돼요. LG 마담들한테 직접 거래하실 수 있으면 하십니다. 그건 저는 뭐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그걸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말린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가다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국제결혼업에 종사했거나 예전에, 또 아니면 뭐 한두 번 실패하신 분들이 이제 하실 때 하십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시고, 제가 업체에 대해서 디스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를 디스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각자의 내가 장사를 잘하고 내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신랑분들이 제가 어떠한 특정 업체를 막 까고 이러면 제가 그 업체에서 피해를 본 신랑이거나 이렇다면 이해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업체인데 제가 막 다른 업체를 디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지금 요즘에 최근에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국제결혼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도 뭐 그런 방송들을 보고 이제는 얼굴을 공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지만, 그 업체 중에요, 그런 유튜브 방송의 중에 상당수는 그냥 신랑들 소개하는 소개 업소는 똑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불법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불법이죠. 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업체의 종사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공정한 어떤 그거인 사람처럼 막 방송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합니다. 사장한테 묻죠. 그럼 그 사장이 얘기를 막 하죠. 저희들이 뭐 들어보면 뭐 웃기는 얘기고 뭐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거기서도 허점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벌써 뭐 거기 하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저처럼 20년 뭐 25년 이렇게 했어서 이걸 하시는 사장님들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 2분 정도 눈이 보이십니다. 한 2분 정도 보이시는데, 저도 지금 그 1시간 이상을 저 혼자 떠들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그냥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머릿속에 우리는 다 돼 있는 거고 생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금방 질문을 하면 금방금방 얘기가 되지만은, 처음에 한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게 우리처럼 총괄적으로 밑에 이제 서류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다 그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뭐 내가 국제결혼업체를 뭐 3년을 운영했다, 5년을 운영했다, 그냥 나머지 부분은 말로 들으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저도 한국에 있는 업체의 장점이 있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뭐라고 이제 뭐 AS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회사들도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그게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하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신부가 진짜
괜찮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두 달 안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사장님 좀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책임을 좀 져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사장님도 만약에 신부하고 매칭이 됐는데 신부하고 이제 파운도 아니죠. 그러니까 매칭이 깨지고 왜냐면 그게 신부의 잘못이라든가 이러면은 저희들도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죠. 우리냐 신부가 한국에 나가서 뭐 도망을 갔는데 그게 신랑이 잘못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신랑도 저한테 얘기 못 하는 거죠. 뭐 때렸다든가 뭐 이제 주송을 냈다든가 요즘 신부들이요 얼마나 영악하냐면 신랑들이 그러면요 녹취까지 합니다. 좀 심한 신부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페이스북에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막 폭언을 퍼붓고 이러니까 딱 핸드폰 내가지고 찍어 놓잖아요. 자기는 못 알아듣지만 느끼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거는. 그걸 해버립니다. 요즘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은 제가 이제 뭐 신부들을 이렇게 기숙사에 가지는 않지만은 왜 제가 뭐 아까도 지금 기숙사에 안 가느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일이 만약에 최근에 제가 기숙사에 간 게 아마 그건 한 3년 전에 한 번씩. 그때도 기숙사 갈 때 제가 혼자 덜컹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준비를 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이제 그러고 나서 통역을 이제 대동하고 가죠. 제가 그렇게 가서 막 얘기하는 것도 녹음을 합니다, 신부들이.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그걸 신랑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신랑들 중에 어떤 신랑들은 이제 열받는 신랑도 있겠죠. 왜냐? 내가 기숙사에 가서 얘기할 때는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신부들한테 구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잘하는 데 가서 신부들한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랑분들이 아셔야 될 건들은 신부들이 이제 한국에 가면 저나 회사에 대한 욕보다는 관리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랑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뭐 통역을 잘라라, 관리하는 애를 잘라라, 걔들이 얼마나 뭐 나쁜 년인지 아냐. 그냥 얘기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걔들이 신부한테 돈을 요구했냐? 아니다. 이제, 주로 그건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들, 욕하는 선생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청소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신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들리는 거고. 근데 그 잔소리를 제가 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기숙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거든요. 대청소를 그냥 하면은요, 하는 애들만 해요. 안 하는 신부는 안 합니다. 뺀질뺀질하게. 그러니까 들어오면 규칙을 정해야 되잖아요. 몇 시 이후에는 외출 금지고 외출할 때는 뭐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갔을 때는 하루 한 번씩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그걸 줘야 되고 또 언제든지 전화하면 못 받으면 5분 이내에 통화를 리콜을 해야 콜백을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 일주일에 한 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옛날부터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이 더 더러워요. 여자들. 특히 공용으로 쓰는 공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부는 화장실을 청소를 해요. 그럼 이 신부는 나갈 때까지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됩니까? 누구나 화장실 청소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뭐 어찌해야 되고 이러면 신부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자기 집에 있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 부모님 계신데 화장실 청소하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잘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안 시킨 일을 사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신부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애나 통역한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키면 그게 신부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걸 신랑들은 걔들이 나쁜 년이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통역이고 관리하는 애고 제가 자르지 않습니다. 걔들이 무슨 일이 있어 사장님 저 일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제가 일하는 직원을 잘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랑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걸 부안해동에서 신부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랑들한테 당신 공주 모시고 살 거냐고 한국 가서 당신 공주님처럼 딸내미처럼 모시고 평생 결혼 생활을 할 거냐고 그러려고 결혼한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분 그러신 분 계세요.
그 신부한테 독방을 줘라. 자기 신부는 그 남하고 뭐 같이 있는 걸 싫어하더라. 그래서 독방을 줘라.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독방 들을 수 있고 정 안 되면 아파트 하나 어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주셔야죠. 한국에 가도 결혼이라는 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어떤 신랑분들은 오셔가지고 신부한테 뭐 물론 그런 모습 때문에 점수를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우를 까주시고 막 챙겨주시고 막 처가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런 분이 계세요. 물론 한국도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제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저는 그래요. 그게 싫다 좋다가 아니라 그걸 변하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관계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부들이 신랑하고 이혼을 원하거나 헤어지거나 이럴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신랑 자기한테 관심 없어요. 두 번째, 신랑 변했어요. 왜 관심이 없다 그러냐 하면 한국에서 저도 뭐 그랬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난 들어오면 말 잘 통하는 한국 사람하고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는 이제 벌써 나이가 60대고 우리 살 때하고 지금 뭐 젊은 친구들하고 살 때하고 상황이 다르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밥을 못합니다. 그럼 밥에 전기밥솥 올려놓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안 합니다. 이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는 신부들이 막 공주 같은 대접을 받고 뭐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생활비 탁탁 주고 뭐 이렇게 하던 신랑들이 한국에 가서 생활비도 용돈이라고 해야 되죠. 그때는 이제 용돈도 안 줘, 살림도 뭐 자기한테 맡기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에 외식 뭐 베트남처럼 외식 자주 못 하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외식 그렇게 자주 못 했어요. 여기서야 뭐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나가서 밥 먹는 게 훨씬 많지만 제가 살아보면요 생활 먹고 자고 뭐 마시고 이런 비용은요 한국에 한 절반도 안 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달 이게 다른 비용이 많이 들죠. 뭐 집값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지. 한 달 제가 한 달 동안 뭐 그 전에 4인 가족인데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4인 가족인데 한 100만 원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 거고 애들이 뭐 어릴 때고 이러니까 매끼 뭐 고기 올라오고 이래도 100만 원이 안 들었어요. 그때 또 4인 가족이라도 뭐 또 애 봐주는 사람 기사들 뭐 이렇게 우리 집에 항상 손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요새 7명씩 살아도 100만 원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커피 한 잔 나가면 어떤 분들 물론 뭐 그 당시 옛날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거의 한 4배? 4배 정도 올랐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 저렴하거든요. 그래도 아직 뭐 한국 돈으로 1,000원, 1,500원이면은 뭐 커피 마실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도 뭐 스타벅스 가고 이러면 뭐 스타벅스 가도 한국보다는 쌀걸요. 아마 스타벅스 가고 이러면 뭐 한국 돈으로 한 4, 5천 원이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국에 가서 베트남에서처럼 너무 막 그러면 본인 생활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신랑들한테 처음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지 잘해주다가 못해주면 사람 변했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언제든지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상담 하실 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예.